당정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대선용 매표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정이 보유세 완화를 합의한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결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까지여서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공개 활동과 관련해 꼭 나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씨의 등판을 늦추고 조용히 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만 동해안 일대 주요 숙박업소의 예약은 꽉 차거나 만실에 가깝습니다. 동해안 일부 시군은 백사장 폐쇄까지 검토 중입니다. 거리도 강화되고 그런다고 해도 취소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큰 폭으로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틀 전 영하 12도의 한파 속에 구급차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급박했던 출산 상황과 각종 신생아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아기의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세금과 물가를 일단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오늘 내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된 공시가가 반영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야당에서는 일단 대선만 넘기고 보자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 내용부터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보유세가 동결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 6만 가구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재검토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세부담에 따른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까지 논의했지만 당청 갈등을 우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기와 가스 요금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워낙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일단은 내년 1분기, 즉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조금 올릴 걸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오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료비 조정 단가,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전은 공지문에서 내년엔 시간당 전력 사용량의 단가를 3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에 이어 가스공사도 내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전기요금도 올해 1분기 3원 내렸다가 2, 3분기는 그대로
4분기에 3원 올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요금이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 그 사이 재무제표는 온통 적자를 뜻하는 빨간색으로 도배됐고 올해 영업 손실만 4조 원이 넘을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전 주가는 오늘 하루 2% 넘게 하락했고 주주들 사이에선 전기 없이 촛불로 살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한 3배 이상 올랐고요.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부담하면 될 거를 나중에 원금에다 이자 비용까지 다 합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나중에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우려를 의식한 듯 한전은 내년 적정 요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요금 인상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저희 채널A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어제 보고된 내부 전략 보고서를 확보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전해드린 여권의 경제 행보가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내부 선거 전략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한 20대 대통령 선거 전략과 방향 보고서입니다. 먼저 이번 대선 환경을 부동산 민심 악화의 저변 확대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부동산 불안, 내로남불 이미지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고 그래서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어요. 어쨌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난 몰라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체감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전략보고서는 전략적 요충지로 수도권과 충청을 꼽았습니다. 20대 남녀와 수도권, 충청 학생은 이 후보 지지도가 낮지만 부동층이 많아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후보 비토층으로는 60대 이상 남녀와 서울 주부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보는 도덕성, 보수는 유능이라는 이미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뒤바뀌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네거티브 선거로만 가면 진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네거티브 종식 선언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포지티브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4년 넘게 추진됐던 여권의 경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요. 유턴인지 일시적인 민심 반영인지 이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살펴봅니다. 자,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지난해 11월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럼 13개월 만에 이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네,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사실상 동결을 하거나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만들어서 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13개월 만에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시죠. 복지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완충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좀 따져봐야 할 대목이요.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을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우선 높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은 검토하지 않는다.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의 90%까지 계속 현실화시키겠다는 건 계속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대송용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내년 3월만 잘 넘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속내가 맞다고 봐도 됩니까? 우선 공시 가격은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 기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사흘 뒤에는 23일에는 표준 단독주택, 내년 3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이미 올해 서울 지역만 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89%가 올랐고 내년에는 더 오를 걸로 예상됐던 터라 이번 당정의 발표가 대선용 일회성 조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입수해서 이제 전해드린 이 민주당 전략 보고서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됐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전략은 새로운 정치 세력임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건데요. 공시가격 관련된 세 부담 조정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먼저 꺼낸 이슈인데요. 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불만이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청와대는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큰 틀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만큼 당청이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계속 부딪힐 것 같은데요.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 차원이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시장 혼란을 꼭 생각해 봐야겠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1000명 안팎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실상 의료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일반 환자의 비응급 수술을 연기할 정도로 중환자 병상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의료 붕괴인 현장 상황, 먼저 허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병상 확보는 정부 책임인데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등도 언급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한 뒤에도 병상난이 해소되지 않자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중환자 치료에 집중합니다. 비응급 환자들의 수술을 미뤄 코로나 중환자 병상 80여 개와 인력을 다음 달 9일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척추 관절 수술 같은 당장 급하지 않는 이런 또 예를 들면 뇌심장 수술 등은 좀 미뤄서 그럼 이제 중환자실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병상하고 인력 여유를 좀 확보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하되 암수술은 미루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역량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면서 비코로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받아야 될 중환자실을 다 다른 걸로 변형을 시켜버렸고 그럼 응급학과 의사들이 그 코로나 병동으로 올라가든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걸 해주고 올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빅5 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은 183개 가운데 11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9%, 수도권은 87.8%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토요일 새벽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산모가 코로나 확진자이다 보니 병원 10곳 넘게 전화를 돌려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출산 후 몸도 추스리지 못한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산모가 확진자이다 보니까 아이 상태도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생아에 대한 그런 검사와 접종과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하물며 제가 아이 혈액형도 몰라요.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병원에서도 응급처치를 해줬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산부인과 쪽에 그런 검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산모가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확진자이신데 아이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네, 아이에 대한 코로나 결과는 오늘 새벽 4시쯤에 음성으로 나왔고요. 아, 음성인가요? 다행이네요. 네, 아이는 음성으로 나왔고 네. 이제 저는 음성으로 나와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갈 수 있는 병원을 이 보건소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아직 그 병상이 없습니다. 아, 아이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럼 지금 아이는 어디로 데려가야 한다고 하나요? 아이는 이제 제가 한 말은 이 아이는 지금 병원을 가야 된다. 예.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빨리 음성이기 때문에 양성인 산모와 빨리 떨어뜨리는 건 맞는데 네. 저희가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가격리 상태인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이를 잘 받아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네. 구급차에서 그 출산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그 구급대원님이 처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일단은 감사하게도 서울시 의료원에서라든지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응급조치는 해주셨고요. 네. 아이 모습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이가 어른 침대에 누워 있네요. 아기 침대도 구비돼 있지 않고요. 예. 그 아기를 위한 거는 일절 없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출산을 하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고 빨리 제 아내랑 저는 빨리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검사를 좀 받고 좀 아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건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떤 위로의 말이나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 시원히 얘기를 들은 건 없고요. 네. 저는 아직도 이것조차도 몰라요.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존재는 하는지,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자리가 다 차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애초에 우리나라 이 정부는 만들어놓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답답한 상황일 뿐입니다, 지금. 지금도 비슷한 처지의 임신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워낙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산모가 애를 출산을 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양성이다. 그럼 그 아기가 갈 수 있는 병상, 그 아기는 음성이다. 그럼 그 음성인 아기가 갈 수 있는 병상,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이나 엄마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저와 제 그 큰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신 몸과 옆에 있는 아기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좀만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 건강 상태가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요. 네, 아버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가 모두에게 와닿는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새해 축제는 줄줄 취소되고 있지만 해맞이 명소의 숙박시설 예약은 여전히 꽉 찼습니다.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백사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변가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백사장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선 밖에서는 해맞이객들이 빼곡히 서서 일출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맞이 명소를 폐쇄했던 올해 첫날의 모습입니다. 백사장을 폐쇄했지만 해맞이객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오는 2022년 새해에도 해맞이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확진자가 지난해보다 6배나 늘어난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해맞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출입 통제는 하지 않고요. 방역 지침에 준하여 계도, 단속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연말 연초 동해안 숙박시설 예약률은 만실에 가깝습니다. 객실 750개 규모의 속초 리조트는 올해 마지막 날 빈방이 없습니다. 삼척의 리조트도 700개의 객실이 모두 예약됐고 강릉 경포해수욕장 인근 호텔도 970개 객실 중 8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모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좀 많이 계셔서 거리도 강화되고 그런다고 해도 취소가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 새해에도 해맞이 명소에는 관광객이 붐빌 걸로 우려되는 상황. 타격이 있지만 이게 또 빨리 종료가 되려면 제재할 때는 제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사는 돼야 되겠지만 좀 풀어놓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 동해안 일부 시군은 백사장 출입 통제까지 검토하며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방역 폐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혼자일 때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게에 가면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음식점 식자재 배송 일을 하는 김빈혁 씨. 오늘도 끼니는 혼자 해결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입니다. 백신을 맞고 다음날 제가 바로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미루다가.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라도 혼자서는 식당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사람이 많아서 감염의 우려가 있다. 돌려서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나가서도 뭐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혼자 있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화이자 1차 접종 뒤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 2차 접종을 포기한 30대 직장인 강모 씨. 일상의 자유를 빼앗긴 기분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주려고 안 맞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미접종자는 이제 혼자서만 가야 되고 이런 건 너무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일부 음식점들은 자체 규정을 정해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접종 가능해요? 하지 않느냐?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여기가 아무나 터지면 저희는 이제 먼저 뛰어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미접종자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SNS에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의 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완료자의 QR코드를 사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 증명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신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죠. 정확히 단정하긴 어렵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외에 다른 백신은 오미크론 예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설명합니다. 영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 하루 만에 12,000명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고 입원 환자도 104명이나 됩니다. 독일은 오늘부터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도 영국인 입국을 막았고 이스라엘과 일본 등은 아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한 상태입니다.
아일랜드는 신규 확진자 중에서 52%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넘어 우세종이 되기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50%를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This virus is extraordinary. It has a doubling time of anywhere from 2 to 3 days. It is going to be a tough few weeks to months as we get deeper into the winter. 오미크론을 막을 백신 방패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RNA 방식의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백신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도 오미크론 돌파 감염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을 했었을 때는 모두 감염 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확산에 전 세계는 다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 속에 여론의 정확한 맥을 짚어드리는 여론보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모두 가족 논란이 거셌죠. 어떤 리스크가 더 악재였을까요? 정한희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7.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 반면 리얼미터 조사에선 윤 후보 지지율이 44.4%로 38%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두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동반 하락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 후보는 전주보다 지지율이 0.3%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지난주보다 4.6%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1.7%포인트, 윤 후보는 0.8%포인트, 지지율이 각각 하락했습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중도와 무당층은 줄어들고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이번 경우는 역주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시에 역주행한 배경으로는 가족 리스크에 따른 중도층 표심 이탈이 꼽힙니다. 실제로 중도층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6.8%를, 윤 후보는 1.1%포인트 내린 44.5%를 기록했는데요.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윤 후보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도층이 양쪽 모두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68.3%에 달했는데요. 가족 리스크, 누가 빨리 잠재워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느냐가 대선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등판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안 나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논란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면 추가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어느 정도 소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 점이 지켜질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윤 후보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힘싣기에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 씨의 선거 지원에 대해 후보 개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꼭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김 씨의 공개 행보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조용한 내조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는 지나치게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찾은 윤 후보는 김 씨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윤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직업군인 처우 개선, 군인 주거 지원 확충 등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예정보다 길게 한 달 반을 더 치료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깨와 허리 질환 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건 지난 2019년 9월. 올해 1월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격리 수용됐고 7월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모두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입원한 건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그런데 이번에는 성모병원이 아니라 삼성 서울병원이었습니다. 어깨와 허리 질환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과 주치의를 바꾼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원래는 한 달간 치료 예정이었지만 지난주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겁니다. 법무부는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년 9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기 출소 시점은 87세가 되는 2039년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신년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쓰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네, 줄리인데요. 앞서 채널A가 입수한 민주당의 비공개 선거 전략 문건 전해드렸죠. 그 안에 이재명 후보가 피해야 할 말 중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줄리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과거를 공격할 때 여당에서 자주 썼던 또 소재이기도 한데요. 네, 민주당 보고서에는요. 줄리뿐 아니라 김건희, 장모 등 이 사생활과 도덕성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자주 썼던 단어들인데 왜일까요? 도덕성 평가에서 후보 간의 변별력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만 높일 뿐 득점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피해야 할 말들이 더 있는데요. 오만해 보이는 이런 말들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나 몰라서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수구 세력의 캐캐묵은 갈등과 반목에 발목을 잡혀서 허우적거릴 것이냐.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저 머슴이라는 단어는 이 정치인들이 자신을 낮출 때 간혹 쓰긴 하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느낌을 좀 삼가자는 건데요. 수구 꼴통이나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편파 발언, 이게 나라냐 같은 부정적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나라, 나 머슴 같은 단어도 포함됐습니다. 권력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단어도 피해야 할 말로 정했습니다. 부동층이 유독 많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입단속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우왕좌왕, 왼쪽에 보이는 세 사람 때문에 이 국민의힘 분위기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쳤는데요. 먼저 아침 비공개 회의 중에 밖에 있는 기자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조수진 공보단장인데요. 이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이른바 윤 핵관의 출처로 나를 공격하는 보도가 나오니 잘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조 단장이 내가 왜 그 명령을 들어야 하냐,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쌓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 대응에 좀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언론 대응은 공보단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사태 이후 조수진 단장은 지금 발생한 일련의 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라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영입한 오늘 신지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두고도 시끌벅적하더군요. 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으로 영입됐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신지혜입니다. 2018년도에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여성 표심을 겨냥한 영입으로 보이지만 오늘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영입을 철회하라는 항의 글이 500개 넘게 올라왔고요.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이라는 산불에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은 잡탕밥이라고 평가했다가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 토론에서 상당히 설전을 벌였던 기억도 나는데 자, 뭐 외연 확장이라지만 삐걱거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네거티브를 지양하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뜻에 따라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80일도 채 안 남은 대선에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뭘 하려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영입도 많이 하고 사공도 많은 것 같은데 배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마을에 음식 폐기물이 3년 동안 1,000톤 넘게 버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택배 회사인 CJ 대한통운의 쓰레기였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의 가구 공장. 울타리 사이로 쓰레기 더미가 보입니다. 창고에는 박스도 뜯지 않은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한 업체가 1,800톤의 음식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유통기한 지난 것이 이만한 큰 문제가 뭐가 붙더라고. 고추장, 된장 이런 거 팔자. 마을 주민들은 여름이면 악취, 파리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풀이는 발효약 같은 걸로는 되지도 않고 계속 우리도 분무기에다가 큰 병 약을 사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계속 뿌렸거든. 비 오면 팔 냄새나고 파리 때문에 걱정했지. 파리가 막 수억 마리 저렇게 새콤했어서 이런 데가 막 붙어서. 쓰레기를 투기한 회사는 무허가 업체로 CJ 대한통운의 반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내 명의로 업체를 세운 뒤 계약을 맺었고 한 달 뒤 퇴사해 불법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논산시는 1년이 지난 10월 말에서야 배출자인 CJ 대한통운의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한 행위자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 다음 책임이 있는 CJ 대한통운에 처리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제거 조치 명령을 행위자한테 하면서 배출자를 계속 파악을 했는데 그 행위자가 계속 배출자를 숨겼어요. CJ 대한통운 측은 자신들도 전 직원에게 속았다며 지난달부터 약 70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는 무허가 업체를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전동차는 문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고 그 앞에서 장애인과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70여 명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과 여의도역 구간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끼우는 식으로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고 왕십리역에서는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니 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래요 지금? 장애인 단체는 15년 전 약속한 저상버스 도입이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10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그만큼의 예산을 도입부를 주지 않아요.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부모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인도에 놓인 의류 수거함. 경찰관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수거함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폴리스 라인을 두릅니다. 의류 수거함에 아이가 숨져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11시 반쯤. 헌옷을 수거하던 업자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버려졌던 의류 수거함입니다.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던 아이는 이불에 쌓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체중은 2kg 남짓, 임신 7개월 차로 추정되는 남자 미숙아였습니다. 청각이 발달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어제 오산에서는 최저기온 영하 7도의 날씨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눈도 와가지고 되게 진짜 정말 추웠는데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깜깜한 속에서 무섭게 지친 거잖아요. 경찰은 아이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류 수거업자가 일주일 단위로 옷을 수거한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3일 이후 주변 일대 CCTV를 살피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검은 내일 오전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요즘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먹기 힘들죠.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 외식도 배달도 집밥도 다 부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 종로의 한 국밥거리. 단돈 5,000원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밥의 주된 재료인 돼지고기와 소머리 같은 육류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을 생각해 뛰는 물가에도 한 그릇에 5,000원이란 가격을 5년 넘게 유지했던 권필진 씨도 결국 가격을 올렸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소머리가 지금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가격을 1,000원씩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돼지고기, 소고기 원자재 값이 한 번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731원, 비빔밥은 9,154원, 삼계탕은 14,231원입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빠듯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10,000원 가지면은 그냥 뭐 점심 먹고 커피 먹고 그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000원 갖고 모자란다고 이제 자꾸 물가로 올라가고 이게 조금 그래. 주된 식재료인 달걀 가격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들어 산란계 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5,000원대로 떨어졌던 달걀 한 판 가격이 다시 6,000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서민들의 대표 야식 메뉴인 치킨과 피자 가격도 한 곳이 오르니 다른 곳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청 옛날에는 많이 들렸다가 한동안 또 안 들렸던 것 같거든요. 명동에 오면 해룰성도 막 나오고
막 들뜬 기분에 너무 좋았는데 너무 쓸쓸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어디선가 들려오던 캐롤 소리 기억하시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캐롤 듣기가 참 어려워졌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그 이유 확인해 봅니다. 이 배경에는요, 201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카페나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규모가 50제곱미터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요, 공연권료, 그러니까 음악 사용료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캐럴을 틀더라도 매장 크기별로 다달이 내는 음악 사용료도 다 다르고요. 카페냐, 헬스장이냐, 업종에 따라서도 금액이 바뀝니다. 하지만 매장 규모가 50제곱미터보다 적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예 공짜 캐럴도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 징글벨처럼 원작자 사망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만료된 곡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저작권이 만료된 22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캐럴을 틀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규제입니다.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고 문 열어두는 것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난방기를 켠 채로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규제 정책 위반입니다. 누적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게 바깥에 스피커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요. 생활소음 기준을 지키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65데시벨, 그 뒤로는 6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일상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일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틀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캐럴이 덜 들려오는 이유, 저작권법이나 에너지, 소음 규제를 모두 피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선수 펑샤이가 말을 바꿨습니다.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펑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를 같이 관람했던 중국 농구 스타 야오밍 등과도 웃으며 얘기를 나눕니다. 펑샤이는 이동 중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글자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와 오성홍기가 그려진 패딩 점퍼를 입은 펑샤이.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是非常重要的。我从未说过、写过任何人性侵我，这一点是要非常强调清楚的。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자유롭다고 답합니다. 为什么会有人监视呢？一直都很自由。 펑샤이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울면서 거부했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해당 글은 삭제됐고 2주 넘게 행방이 묘연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지인과의 식사 영상, IOC 위원장과의 영상통화 사실이 공개돼 실종설은 일단락됐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펑샤이의 인터뷰 소식에도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는 그녀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칠레 대통령의 35살 MZ세대가 당선됐습니다. 학생 운동 출신의 좌파 정치인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의 35살 좌파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 의원이 칠레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하면 36살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를 제치고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 지도자가 됩니다. 보리치 당선인은 지난달 1차 선거 땐 2위에 그쳤지만 결선 투표에선 56%를 얻어 44%에 그친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에 12%포인트 앞섰습니다. 보리치는 팔에 문신을 하고 강박장애를 앓았던 사실을 장당히 밝히기도 한 MZ세대 정치인입니다. 2년 전 칠레 중도우파 정부가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을 30페소, 우리 돈 50원 올리자 반정부 시위가 불붙으며 정권 교체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칠레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3,000달러로 중남미 최고 수준이지만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보리치 당선인은 신자유주의의 고향인 이 나라를 신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l cambio climático, la crisis climática no es una invención. Está acá, genera efectos directos sobre nuestras vidas y también sobre las futuras generaciones. 칠레에 앞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등에서 경제난과 빈부격차 문제로 우파가 몰락하면서 중남미에선 좌파의 우세가 더 뚜렷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시죠. 바람의 계열이 온화한 서풍으로 바뀌자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엔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 아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당분간은 평년 수준을 보일 텐데요. 성탄절인 토요일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급격하게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 대전은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서울은 8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영동과 제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식위민천이라 했죠. 먹는 것이 백성의 하늘이라고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주인공인 만원 지폐 한 장으로는 요즘 점심 한 끼 먹기 힘듭니다. 출근하면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작은 행복인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쪼그라든 만 원의 행복.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